정말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쌀값이 2배 넘게 치솟으며 도시락 가게는 문을 닫고 학교 급식에선 밥 대신 스파게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쌀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다던 일본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급기야 쌀 대신 빵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마트의 수입쌀 코너에서 한국쌀 완판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사재기에 가까운 구매 행렬, SNS에 퍼지는 인증샷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을 살린 건 한국쌀이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한국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지. 지금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주간지 르가스트로의 식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클레르 모로입니다.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취재하는 것이 제 일이죠. 지난 10년간 저는 프랑스 미식의 관점에서 전 세계 음식을 분석하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취재는 제게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미리 계획했던 취재 리스트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본은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죠. 특히 쌀이라면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세계밥의 서열이라는 칼럼에서도 일본 쌀을 1위로 선정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도쿄 시내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도시락 전문점에서 첫 번째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진열대를 보니 전통적인 쌀밥 도시락보다 스파게티와 빵이 들어간 도시락이 더 많았어요. 가게 주인 야마다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쌀밥 도시락을 찾는 손님이 줄었어요. 밥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더 저렴한 빵이나 파스타 도시락을 찾게 됐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쌀밥이 경제적인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니요. 다음 날, 저는 일본의 학교 급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 5일 모두 쌀밥을 제공했는데 올해부터는 주 3회만 쌀밥이고 나머지는 빵으로 대체했습니다. 쌀 가격이 급등해서 학교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도쿄의 유명한 도시락 회사 벤토야를 방문했습니다. 104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회사의 사장 다나카 씨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104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에 보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쌀밥만으로는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이니까요. 저녁에는 일반 마트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부들이 쌀 코너에서 한숨을 쉬며 값을 확인하고는 다른 탄수화물 코너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한 주부 사토시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밥을 해왔지만 요즘은 쌀값이 너무 비싸서 매일 밥을 짓기가 부담스러워요. 대신 우동이나 빵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일본인인데 밥을 못 먹다니. 심지어 저녁 뉴스에서는 쌀값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농촌 인구 감소, 그리고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왕서방이 일본 쌀을 모조리 사갔다는 말까지 나왔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던 쌀밥이 사라져가는 현상. 이것은 분명 세계 식문화 전문 기자로서 깊게 파고들어야 할 주제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재 둘째 날, 저는 시부야의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수입쌀 코너에 이르렀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한글로 쓰인 한국산 해남쌀이라는 글자였죠.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쌀이라니.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일본 쌀의 나라에서 이웃 나라의 쌀을 파는 것이 의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격표였습니다. 10kg에 9만 원이라니.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죠. 그런데도 품절이라는 붉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한국쌀은 언제부터 판매하셨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가요?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량만 들여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품절됩니다. 같은 코너에 있던 미야모토 씨라는 중년 여성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네, 2번이나 사봤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사봤는데 단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본 쌀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더 달콤한 맛이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도쿄의 한 카페에서 일본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지금 SNS에서는 한국 여행 와서 쌀 사가기가 일종의 미션이 됐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마트에 가서 쌀을 사가는 모습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거든요. 김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인들이 한국 마트에서 쌀을 카트에 가득 담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해시태그로는 밥구출 작전, 일본인의 한국 쌀사랑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의 다른 마트들도 몇 군데 더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곳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쌀은 대부분 품절 상태였고 있다 하더라도 구매 수량에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지 일식 레스토랑 셰프 모리모토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한국 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리모토 셰프, 혹시 한국 쌀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는 약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한국 쌀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본 요리사로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요즘 쌀이 더 맛있어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그 후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취재 사흘째, 저는 일본 농림수산성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대부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한 중견 공무원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기록에 남기지 말아주세요. 사실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한국 쌀 수입량이 처음에는 2톤이었는데 10톤으로 늘었고 지금은 또 10톤을 추가로 주문한 상태입니다.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의 쌀 자급률은 항상 자부심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도쿄의 한 대형 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 물류 담당자 야마구치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한국 쌀을 찾았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 됐어요.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어디서든 품절 상태입니다. 온라인 상황도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의 주요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쌀 관련 키워드가 연일 화제였습니다.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실용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다면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죠. 특히 젊은 층과 도시 거주자들이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어요.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거나 한국에 의존하다니 부끄럽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로 고령층과 농촌 지역 사람들이었죠.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원산지보다 품질과 가격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점차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오후에는 긴자의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 스시노미야를 방문했습니다. 주방장 다카하시 씨와의 대화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요리의 핵심은 일본 쌀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실험 삼아 한국 쌀로 초밥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쌀로 김초밥을 만들었더니 단골이 늘었어요. 몇몇 손님은 요즘 쌀이 더 맛있어졌다고 칭찬하더군요. 일본 쌀과 한국 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일본 쌀은 끈기가 조금 더 강하고 한국 쌀은 단맛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초밥에는 둘 다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쌀이 더 신선하고 품질이 일정해요. 저녁에는 나카무라 가족의 일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요코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한국 쌀이라니 정말 먹을 수 있겠냐고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호기심을 보였죠. 첫 끼니 후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의외로 괜찮네라고 했죠.
이제는 그냥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됐습니다. 쌀은 쌀일 뿐이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집회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국산 쌀을 지키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대부분 고령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 사토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본 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땀 흘려 지켜온 농업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을 실감했어요. 쌀 한 그릇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그 안에는 전통과 변화의 길목에 선 일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도쿄의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은 일본 농업부 관계자와의 추가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 날이면 파리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한국 쌀을 일본이 사는 현상은 식재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20년을 일하면서 익힌 직감이 저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만 취재해서는 완성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파리 편집장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 기사는 예정대로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일정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해남쌀의 원산지를 직접 취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오전 11시 김포행 티켓이 한 장 남아 있었죠. 아침이 되자 편집장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클레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설마 쌀이 그렇게까지?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쌀은 그저 여러 탄수화물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일본에서 본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쌀은 문화였고 정체성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편집장님, 신뢰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식품 수급 이슈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권력 구도가 바뀌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며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제가 왜 이렇게 쌀 이야기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취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항에 도착해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비즈니스맨이 제 노트를 흘끗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한국 쌀에 대해 취재하시는 건가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나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식품 유통회사 임원이라고 했죠. 저도 지금 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쌀 수입 계약 때문에요. 이번이 3번째 방문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다나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원산지에 대한 편견이 없더군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쌀 위기에 대한 기사를 쓰려 했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식문화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쌀은 국경을 넘어 민심을 흔들고 있다. 비행 중에 저는 제가 가진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쌀은 해남이라는 지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쪽 끝, 땅끝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라고 했죠. 승무원이 가져다준 기내식을 보니 흰 쌀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음식이지만 오늘따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빛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진주 같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제가 미리 연락해둔 한국농림부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해남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서울에서의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곳은 땅끝 마을이라 불리는 한국의 최남단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차로 1시간을 더 달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논들이 보였습니다. 푸른 벼들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이 마치 바다처럼 넘실거렸죠. 저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쌀 산지 중 하나입니다. 동행한 농림부 박 과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차가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땅끝 햇살 장목반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이곳이 바로 일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쌀의 고향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김반장이라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쌀 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죠.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땅을 일구고 볕에 그을린 흔적이었죠. 우리 밥맛은 땀과 기다림이 만드는 겁니다. 김반장의 첫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논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외국 기자가 우리 논에 올 줄은 몰랐네요. 일본에서 우리 쌀을 찾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취재하러 올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논으로 들어서자 여러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형 기계보다 많은 부분을 손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왜 기계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벼의 상태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때로는 냄새로 판단하기도 하죠. 특히 물 관리는 기계에 완전히 맡길 수 없어요. 점심때가 되자 김 반장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70년 된 전통 한옥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그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도정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릇에 담긴 흰밥이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달콤함과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땅의 정성과 시간이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반장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김반장은 저를 마을의 쌀 도정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벼가 어떻게 밥상의 흰쌀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공장에 들어서자 깨끗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도정 공장과 비슷하면서도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하는 일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장장 이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눈과 손이 기계를 보조합니다. 특히 최종 검수는 반드시 사람이 합니다. 30년 경력의 장인들이 쌀의 색감, 크기, 윤기를 직접 확인하죠. 놀랍게도 이 공장에는 장인 인증제가 있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의 농부와 도정 전문가들이 최종 승인을 해야만 땅끝 햇살 브랜드로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토양관리팀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매달 논의 토양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농부들에게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쌀의 맛은 결국 흙에서 결정됩니다. 토양관리팀장 박 씨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화학 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퇴비와 녹비 작물을 활용해 토양의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김 반장은 저를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석양에 물든 논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이 풍경을 보며 농사를 짓습니다. 이 눈으로 매일 별을 관찰하고 이 코로 흙과 물의 상태를 감지하죠.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의 평균 나이가 67세예요. 10년 후에는 누가 이 논을 지킬지.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숙소에 머물며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쿄와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곳의 고요함 속에 있으니 제가 찾던 이야기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만나 탄생한 문화적 결정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적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었죠. 해남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취재 내용은 풍부했지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세계적인 시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독자들에게 아시아의 쌀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무언가 더 필요했죠. 호텔 로비에서 한국농림부 담당자와 마지막 미팅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해남 쌀 샘플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파리의 미슐랭 셰프들에게 시식 평가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박 과장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농림부 직원이 급히 호텔로 찾아왔고
그의 손에는 땅끝 햇살 브랜드의 쌀 3kg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하얏트 호텔의 수석 셰프를 만났습니다. 장피에르라는 프랑스 출신의 셰프였죠. 그에게 해남쌀로 간단한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5년 동안 아시아에서 일했지만 이런 쌀은 처음 봅니다. 장피에르는 쌀알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쌀을 조리했습니다. 물과 소금만을 사용한 기본 백반이었죠. 20분 후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쌀은 정말 특별해요. 씹을 때의 탄력성, 입안에서 퍼지는 단맛의 균형, 그리고 뒷맛의 깔끔함까지. 일본의 고급 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장피에르의 평가를 들으며 저는 더 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서울 호텔방에서 바로 파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3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쌀 샘플을 보낼 거예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미 기사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식품 수급 이슈를 넘어 아시아 식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제가 의뢰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라 투르 달젠트의 알랭 뒤카스, 미슐랭 3스타 르 생크의 피에르 가니에르, 그리고 미슐랭 1스타 비스트로 모데른의 소피 피코가 참여한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세 셰프 모두 한국 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랭 뒤카스의 평가는 씹는 결이 부드럽고 단맛이 은은하게 남는다. 놀랍게도 버터와의 조화가 완벽하다. 리소토에 사용하면 환상적일 것이다. 피에르 가니에르의 평가는 일본산 고급 쌀과 비교했을 때 더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진다. 특히 마지막에 남는 고소한 맛이 인상적이다. 편집장은 즉시 이번 호 특집 기사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 프리미엄 라이스 프롬 코리아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아시아 식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요. 편집장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더불어 5년 전 제가 썼던 세계 최고의 쌀은 일본 쌀이라는 칼럼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기사 작성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 통계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쌀 수출이 지난 1년간 32%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한국농림부에 이메일을 보냈고 박 과장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해남쌀의 성공 이후 다른 지역의 프리미엄 쌀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 프리미엄 라이스로 차별화하려는 전략이 진행 중입니다. 파리의 유명한 아시안 푸드마켓 탕프레르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열대에 프리미엄 코리안 라이스라는 라벨이 붙은 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2kg에 28유로. 이탈리아 최고급 리소토 쌀과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이 쌀은 언제부터 판매하셨나요?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한국 손님들만 찾았는데 이제는 프랑스 요리사들도 구매해 갑니다. 특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주문이 늘고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제 노트북에 있는 일본 취재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쿄마트에서 품절 표시가 붙은 한국쌀, 일본 주부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해남 농부들의 자랑스러운 미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며 저는 이 취재가 제게 가져다준 변화도 함께 담았습니다. 미식 전문 기자로서 20년간 활동하며 나는 종종 서구적 관점으로 아시아 음식을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취재는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쌀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며 때로는 국가 간 관계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사를 마치고 편집장에게 제출하는 순간 제 스마트폰으로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해남의 김 반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클레르 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이 늙은 농부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자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이 있을까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기사 뉴 프리미엄 라이스 프롬 코리아가 르가스트로 최신호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표지 사진은 해남론의 석양 풍경과 그 위에 빛나는 쌀 한 그릇이었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요리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몇몇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코리안 라이스 스페셜 위크를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답변을 요청하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죠. 특히 일본 쌀 품질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철저한 취재와 미슐랭 셰프들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며칠 후 일본의 유력 경제지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쌀값을 잡기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 21만 톤을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출이죠.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같은 날 저녁 한국농림부 박 과장으로부터 반가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기사가 한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쌀 수출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거 쌀 수급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던 한국이 이제는 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 지역은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의 메일에는 놀라운 통계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쌀 수출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43%, 중국 22%, 싱가포르 15%, 미국 8%,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7%였습니다. 농협에서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수출선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프랑스를 거점으로 한 유럽 진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파리의 유기농 식품 박람회 바이오 엑스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관의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해남 땅끝 햇살과 다른 지역의 한국 쌀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시식 코너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관 담당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이미 10개국 바이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기농 마트 체인 비오쿱에서 정기 수입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박람회를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해남군 귀농 신청자 300% 증가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쌀 수출 성공 이후 해남 지역에 귀농하려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이 비축미 방출과 같은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동안 한국은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여 수출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과잉 생산이 걱정이었던 작물이 이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 상품이 된 것이죠. 그날 저녁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코리안 라이스 테이스팅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프랑스의 유명 셰프들이 한국 쌀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에 한국 쌀을 접목한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는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 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본 쌀이 지배하던 고급 식자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죠. 이제 우리는 쌀하면 일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식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소프트 파워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밥으로 세계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후속 기사를 구상하면서 저는 마지막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밥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르가스트로의 뉴 프리미엄 라이스 프롬 코리아 기사가 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사는 프랑스 식품업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기사가 되었고 몇몇 유럽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주요 경제지에서도 번역 게재 요청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파리의 대형 유기농 식품점 라 비클레어에 한국 쌀이 정식으로 입점했다는 소식이었죠. 곧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위치에 아시안 프리미엄 라이스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쌀들이 잘 팔리나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프랑스 요리사들이 많이 찾아요. 리소토나 고급 디저트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편집장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와 있었습니다. 클레르, 당신의 쌀 이야기가 계속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후속 취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침 제 기사로 인해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오고 있었기에 이 기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출발하기 전날,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파리의 일본식 레스토랑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고급 스시 레스토랑에서는 아직 일본 쌀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방문한 중간 가격대의 일식당에서는 이미 한국 쌀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슷해졌고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우리로서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파리에서도 도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밥을 보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쌀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농림부 관계자들과 몇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최근의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쌀 수출이 전년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어서 해남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에 봤던 해남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느껴졌고 몇몇 새 건물도 보였습니다. 김 반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귀농한 젊은이들이 15명이나 됩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김 반장의 안내로 새로 지어진 스마트 농업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농부들이 전통적인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쌀의 품질을 더욱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제 해남쌀의 패키지가 한글과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변화였죠. 이제 우리 쌀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을도 세계와 연결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쌀 코너에는 이제 수출 전략 상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다양한 지역의 프리미엄 쌀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포장지 뒷면의 문구였습니다. 이 밥은 한국의 정성입니다. 이 간단한 문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해남 농부들의 손길, 땅의 기운, 그리고 수천 년 이어온 농경 문화의 혼이 담긴 그릇이었던 것이죠. 충동적으로 저는 쌀 한 포대를 구매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 쌀을 파리의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며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쌀 위기에서 시작된 취재가 한국의 성공 스토리로 그리고 세계 식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해남에서 찍은 논의 사진과 함께였죠. 당신은 마지막으로 밥 한 공기에서 감동한 게 언제였나요?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역사이며 정체성입니다. 한국에서 찾은 진짜 밥의 이야기, 곧 르가스트로 특별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취재가 제게 가져다준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단순히 식문화에 대한 것을 넘어 인간의 노동과 열정,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세대를 잇는 전통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기사의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밥의 철학에 관한 심층 에세이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자란 표면적인 현상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계획에 없던 길을 택하고 직감을 믿고 따라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일본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쌀이라는 작은 포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때로 이렇게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